몸통을 잡아야 되는데 네,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면서 꼬리인분을 계속 쥐고 흔들고 터니까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특검이고 대장동의 진실을 규명할 방법도 특검이죠. 대장동 비리. 그 위원님 지역구가 사실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대장동 TF에서도 활동하고 계셨고 이 지금 보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결과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뭐 목숨을 끊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 핵심 인사들을 잡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범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생사람만 잡고 있죠. 글쎄 말이에요. 지금 아래에 그냥 부하 직원들만 줄줄이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에 이제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죠. 그렇게 되면 대장동에 심사를 하셨던 분들 또 핵심 인물 4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구속이 되시고 두 분은 유명을 달리하셨고 지금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한모 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검찰에 신변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몸통을 잡아야 되는데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그분에게는 카펫길을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면서 꼬리인분을 계속 쥐고 흔들고 터니까 그분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렇죠. 꼬리는 다 잘려나고 깃털 다 뽑히고. 맞습니다. 그렇게 실무를 했던 분들이 사실 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사실 수사가 그 윗선으로 가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검찰이 떼어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장동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실무진들의 증언이 절실하거든요. 특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 분들이 아니게 됐으니까 민주당은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쇠로 해도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수사할 때는 밑에 사람들을 수사는 합니다. 하지만 네가 책임져 하고 목을 잡아 흔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목을 잡아서 비튼 형태가 돼요. 지금 보면.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에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죽음의 행렬이 계속돼도 저렇게 모르쇠로 여당이 방치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전혀 나의 인지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죽하면 제가 장례식장에 한번 갔었는데 유족분들이 허락을 해주셔서요. 근데 그때 노모가 그러셨죠. 어떻게 우리 아들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모 되시는 부인도 너무 많이 우셔서 제가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부담되시지 않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손만 잡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족들이 굉장히 억울했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그렇지만 그 안에 장례식장 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직장 동료를 제가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명의의 조화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유,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신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찍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긴장감, 그게 공포를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느 조직에서 어떤 분이 어떤 경위든 돌아가시면 그 조직에 웬만한 분들 다 문상 오고 거기에 또 뭐 꼭 화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 한두 개는 붙는 게 인지상정인데 야, 그게 없다는 건 좀 너무 좀 뭐 정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네요. 제가 야당으로서 추정을 하자면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어쩌면 대선에서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안갚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몸조심을 하지 않으면 찍힐지 모르니 돌아가신 분에게도 마음 편히 그리고 그분의 명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유족분들이 하시는 얘기 들으면 결국 그 김문기 전 처장께서 그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랬죠? 맞습니다. 아마 본인이 최근에 한 달 동안 검찰, 경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사를 연이어 3중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죄는 딴 사람이 지었는데 그 모든 책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유일하게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1827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당해야 했었죠. 그런 그분이
유족들에게 살아생전에는 내가 딸을 보고 참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조문을 하러 갔을 때 저를 맞이해준 상주는 아직 10대에 불과한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인께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뭐였을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네 글자로 줄이면 억울하다. 였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지난 12월 2일에 행감이라고 하는 성남시에 가서 당시에 김웅기 처장이 살아생전에 증언을 했던 부분을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팀이 그래도 시장이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고 역점 사업이라는 그 큰 일을 하는 게 그래도 본인들이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명을 따랐는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신 데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사과를 가장 말단 직원이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왜 책임을 통감한다는 건 가장 힘없는 부하 직원이 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책임지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에요. 그분은 사과도 하고 사실상 그 책임으로 목숨값까지 내놓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에 있는 그분은 사실은 이 직원을 처음에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그러다 하도 비판이 가니까 기억이 없는 사람.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9박 10일 호주 뉴질랜드 시차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정말 일정이 빡빡한데 거기 다 앞뒤로 다 뭐 버스도 앞뒤로 타고 옆에서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그거를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정말 기억을 못하면 이분이 치매냐 아니면 기억상실증이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치매면 대통령 하시면 안 되고 기억상실증은 또 대통령 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이면 더더욱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면 거짓말을 하신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무지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런 기억력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또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라는 아주 어려운 선택이 국민분들께 있을 것 같고요. 10박 11일 호주 뉴질랜드였는데 이 해외 출장에 고인이 되신 김문기 당시 1팀장이 수행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김문기님은 그 당시 출장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럼 어떻게 트램과 교통 전담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빠지고 트램과 전혀 관계없는 대장동 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유동규, 김문기.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장동의 1등 공신, 실무 주역들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몇 달 뒤에 또 김문기님을 대장동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그런 표창을 줬죠. 표창. 그 표창을 준 사람은 그 당시에 10명밖에 없었거든요. 12월이었습니다. 2015년.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불리한 것은 앞으로 대선 가도에 있어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선택적으로 지워버리는 회로가 내 안에 있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창을 줄 정도면은 사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의 핵심 치적인 대장동을 잘했다고 표창을 줘놓고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9박 10일 동안 명단에도 없던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대장동 잘했다고 뭔가 뭐 이 상의 성격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도 또 몰랐다.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기억하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갖고 있는 열정과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공단과의 결합을 하면 사실상 대장동의 상당수의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결합개발 방식의 메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대장동에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자신의 전결로 그런 규칙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개정한 사안도 많았어요. 시장이 전결하도록. 그만큼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챙긴 거랑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자신의 대장동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을 완수한 분들에 대해서 모른다? 저는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국감 때. 네, 그때도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1조가 화천대유 천화동인에게 그렇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를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그 뒤에는 아니 정민용 당시의 변호사가 이거를 시장실에 직보를 하러 가기도 했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전에 재벌 회장이 그 대리에게 직보를 받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저 아래에 있는 부하가 나한테 직보를 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정민용 변호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에게 보고를 받았음을 나중에 시인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불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지우는 그 기억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 물론 뭐 이 후보는 이분을 그 대장동 당시에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언제 알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이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그럼 저 밑에 실무자한테 직접 그렇게 이 자기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통화하고 그랬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자주 통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보니 그분 전화번호가 내 휴대폰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알고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분이 있었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김만배였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알고 보니 그분 전화번호가 내 폰 안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많은 상상력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해줬죠. 근데 김은혜 의원이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할 때 이제 결코 모르기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서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주변에서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해서 제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모를 수 없죠. 그쵸. 또 모르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처음 저 호주 뉴질랜드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제보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에 갔던 분들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많았죠. 그중에 여행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망자가 돼 있습니다. 김문기님 외에도요. 네. 그분은 이제 다른 일로 돌아가셨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망자가 된 분을 추억하다가 김문기님까지 돌아가시게 되고 이재명 후보는 당시 시장으로서 모를 리 없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느낌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추가 일정표도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있었고 거기 보면 뭐 트램 보러 가신다고 하지만 동물원도 그다음에 쇼핑센터도 뭐 온갖 유명 그 명물 시장을 다 가셨죠. 아니 근데 출장 가서 그러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저희는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문화 문물은 배워야죠. 그렇지만 그만큼 대장동에 신경을 쓰고 대장동 주역들에게 잘해보자. 그렇죠. 그때는 공모지침 발표 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실상 단합대회와 같은 그런 출장을 갔다가 훌륭하게 이수해서 그해 말에 표창까지 준 사람에 대해서 이젠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른 척한다? 저는 인지상정 그뿐만 아니라 비겁한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전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생생나는 일은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다 쟤네들이 했다 그래요. 자기는 모른다.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래놓고 이분들이 죽었는데도 나는 몰라. 자기 측근인데도 이 사람 측근 아니야. 이러면 이거는 정말로 리더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리더를 누가 따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공은 아랫사람에게 관은 내가 한데 이분은 공은 내가 관은 아랫사람에게라고 하는 패턴이 아닐까 의심하고 그리고 있어요. 무조건 다 몰라요. 무조건 다 몰라. 근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사실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실무진이라고 하는 그 네 분, 두 분은 망자가 되셨고 이제 그 네 분들이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처럼 마치 들리는데 실제 그랬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 대장동 7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분들이
절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 민간에게 본물 터지듯 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들에게 주게 되니 네. 공공의 이익은 확보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했지만 그걸 주장하신 분들은 결국 그 해당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네. 네. 또 고인도 사실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게 뺨을 맞았다고 하죠. 글쎄요, 김문기 씨가 그렇죠. 뺨 네, 맞았다고 네,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마 뭐 유한기 씨도 아마 자기 의지대로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도. 그럼요. 오죽했으면 그 유한기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황무성 사장을 사퇴하라고 했을 때 시장님의 명의라고 그렇죠. 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게 유동규 아니면 그 위에 그분한테 가 있는데 네. 유동규 씨는 뭐 자기는 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모든 죄를 다 부인해 버렸고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아예 지금 뭐 아예 이 선상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검찰 수사 선상에서 네. 이러면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모든 책임이 다 가니까 이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결정을 안 했는데 그렇죠. 자기들한테 결정했다 그러면서 책임지라고. 2,800억의 손배를 때렸다? 아우 저도 그 기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손배를 많이 맞아보는데 10억짜리 맞아봤는데요. 네.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혹시나 지면은 네. 집 팔아야 되고 이 집도 그렇죠. 절도 없게 된다. 이런 그 걱정 때문에. 근데 어휴 몇천억이 날라온다 그러면 네, 1872억. 그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 부인께서도 1872억을 얘기하시면서 많이 네. 흐느끼셨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가늠할 수도 없는 액수죠. 대대손손 네, 네. 갚아도 못 갚아요. 그건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네. 액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편에 대해서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라면서 흐느끼셨죠. 아.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사태가 더 발생하면 안 되는데 죽음의 행렬이 왜 항상 이렇게 비리에 또 네. 이재명 시장이 연루됐던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설계자로 자임했었던 그 좋은 치적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재명 후보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대장동 비리라고 우리가 하다가 요즘 대장동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네네. 너무나 섬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가 되면 그냥 이게 스르르 사라질까요?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네.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가장 매일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검찰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보도에도 나왔지만 당시 유동규 씨에게 갔던 자금 중에 일부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 자금을 위해서 활용됐다라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공소장에 덮었어요. 네. 적시하지도 않았죠. 하나도 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결국은 검찰은 모든 걸 다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서 미래 권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저울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요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범죄가 없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범죄가 나오면 그걸 처벌을 해야 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진술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 해. 그냥 쫙 누르고 덮어놓고 그다음에 맨 밑에 사람만 끌어올려갖고 뺨을 치니 이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네, 맞아요. 이 검찰이 이번에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지 저는 좀 막 우려스러워요. 나중에 가면은. 검찰에 제가 항의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김문기 씨 돌아가신 네. 다음에. 근데 검찰에서는 참고인에 불과했다. 12월 9일이 마지막 조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최근에. 네. 그러면 제가 아니 참고인에 불과하고 기소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더 이상의 강제 조치가 없었던 사람이 네.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지경이면 네. 도대체 얼마나 이분이 심리적 압박을 검찰 조사에서 받았으면 그랬겠는데.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그러시죠. 이분이 하시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이분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을 하라라는 취지로 그렇죠. 다 니제지.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네. 이분은 당황했겠죠. 그렇죠. 왜 이 모든 그 사태가 나한테만 네.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속에 울분이 없었을까요? 그때 김문기 씨는 일개 팀장이었어요. 일개 팀장이 어떻게 수천억을 왔다 갔다 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분 보고 다 네 죄지. 네가 다 책임져. 1,800억. 이러니까 이분은 뭐 죽을 맛이죠. 그렇다고 위에 쳐다보는데 위에 사람은 뭐 하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난 몰라. 미치겠죠.
국가 권력의 폭력이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번에 최근에 열린 공판에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핵심 3인방 3명 다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다 부인해버렸어요, 혐의를. 맞습니다. 정영학이란 그 회계사, 제보자 그 사람 빼고 다 부인해버리니까 이거죠. 증인 사라졌잖아. 증거 내봐. 이런 태도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결정적으로 증언하실 분들이 없으니까요. 네. 그 상황을 목격을 했고 대장동의 가장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리고 배당이익, 그리고 당시에 공모지침서에서 사실상 화천대유를 위한 화천대유 로드를 깔아주신 분들이 돌아가신 두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없으니까 본인들의 배임죄를 입증받을 길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만배 씨도 그랬잖아요. 사실 몇 달만 살고 돌아오면 된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분들은 아직도 자신만만해하고 아직도 당당하고 이 고통도 곧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유동규 씨도 자기 죄 이제 하나도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야. 저 죽은 쟤들이 한 거 아니야. 내 죄를 인정해. 뭐 증거 정황 대봐 하면 증언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더라. 그렇죠.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일을 이재명 후보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고 또 정진상 실장하고 함께 통화한 듯한 그런 진술도 경찰 조사 결과 나왔으니까요. 그 과거에 다른 비서 백모 씨라는 분하고 통화했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유한기 씨도 그렇고 뭔가 다 이상해요. 잡혀갈 때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랑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이든 뭐든 아무 수사도 안 하고 해도 결과도 몰라요. 발표도 안 하고 모든 걸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경찰도 검찰도. 뭡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휴대폰이 바깥으로 던져졌을 때 저는 그게 예전에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대로 따른 건 줄 알았어요. 분리하면 빨리 휴대폰을 폐기하라는 그런 취지요. 근데 그 수명을 한 거를 넘어서 그 휴대폰 떨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돌아다니 그 현장을 지나가신 걸 제가 CCTV를 가만히 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때 비가 왔을 때인데 우산 들고 가다가 휴대폰 떨어진 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땅을 보고 가지 않잖아요. 땅을 보고 가지 않죠. 근데 그걸 집으신 분은 바로 그 휴대폰을 향해서 그죠. 오셔서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냥 바로 집어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두리번 들으면 찾다가 보고 이렇게 보고 누구 거지? 라고 한참 고민해요. 그럼요. 어떤 분은 망설이기도 하고 그럼요, 이게 뭐지? 라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빛이 나니까 궁금증이라도 표시하면서 발길이라도 멈추는데 그리고 한번 그리고 열어봐요. 이렇게 한번 이게 누구 거지라고. 당연한 거거든요. 많이 해보신 거죠. 찾으러 온 거죠. 그걸 향해서 온 거죠. 찾으러 온 거예요. 그냥 가져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 정진상 실장이랑 아는 분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경찰이 함구하고 있어요. 또 그것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추론과 의심은 가능하죠. 그리고 유한기 씨의 유서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검찰 조사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특검을 해야 됩니다. 말하면서도 슬픈데 특검을 밖에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특검이고 그리고 대장동의 진실을 규명할 방법도 특검이죠. 근데 물론 이 특검에 대해서 말을 바꿔온 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인데 겉으로는 한다놓고 실제로는 법사에서 다 막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재명 후보가 왜 내 것만 하냐.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도 하자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 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이 약간 뭔가 망설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가 지금은 하자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과감하게 다 해보자라고 해서 바로 특검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다 해보자고 했죠. 부산저축은행도 다 하자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하루속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조건 없이 특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자고 일어나면 조건이 하나씩 다르더라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그래서 저희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울산에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윤호중 대표하고 계속 통화를 시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시도했다. 그리고 통화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저희가 부산저축은행도 받자. 근데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죠. 민주당이. 법사위가 계속 좌초가 됐죠. 네.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죠. 네. 특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게 그들의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 특검 협상을 하자라고 어렵게 만났더니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받겠다. 저희가 당연히 처음부터 요청했던 건데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씨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장모 것도 다 넣자. 특검 안에. 세상만사 특검이에요. 결국에. 참, 거의 모든 없죠. 곳에 관한 특검. 근데 이거 보면 사실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이 대장동에 대한 행정조사하는 거를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 본심을 드러낸 거죠. 결국에는. 두려움의 발로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그거였으면 행정조사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특검하고 다른 거예요. 행정조사잖아요. 이것도 피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남시가 사실상 대장동 비리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그 원천을 건드리는 순간 자신들의 실체가 탄로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철저히 꽁꽁 다 막고 있는 거군요. 그 조직력과 계속력은 대단합니다.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김은혜 의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